소장이라고 해요. 소장. 안녕하세요. 소수동 사람들의 진영애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은 처벌을 하게 되는 형사재판이 있고 또 돈이나 재산이나 이런 사적인 싸움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재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그러면 이 민사재판이 뭔가요?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형사재판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거나 뭐 이제 신고 이런 거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네. 민사재판은 그 법원에 하는 건가요? 네, 바로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뭐 네. 잘못을 가려주세요, 네, 이런 네. 소장을 네. 제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즉 형사에서는 저 사람을 좀 혼내주세요, 또는 뭐 저 사람 처벌해주세요, 이런 거는 바로 고소를 한다고 하고요. 고소장이라고 하죠. 근데 일반 우리 민사재판에서 법원에 내는 뭐 신청서, 왜 내가 이런 걸 하게 됐느냐 하면요 라고 써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는 소장이라고 해요. 소장.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고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법원에 내는 서류들을 고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정확하게는 소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 저 사람 좀 처벌해 주세요 라고 내는 거에 바로 고소장이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형식은 딱히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자기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가 법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그거를 읽어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혼 좀 내주세요 이런 내용의 소장을 만약에 접수했다라고 하면 혼을 내달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이 사람이 손해로 돈을 달라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한테 처벌을 해달라는 건가? 이런 게 되게 명확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직접 써서 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러면 재판부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묻는 경우가 꼭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나 이런 법적 전문가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런 민사재판은요, 실제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수십만 건의 민사재판이, 즉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내서 시작하는 민사재판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내는 신청서 이름을 소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는 그에 대한 답변서가 있는데 답변서는 상대방이 낸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내야 돼요. 만약에 한 달 일을 넘겼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판부가 이거는 지금 답변서를 낼 생각이 없다는 거는 곧 원래 이 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라고 하면서 그냥 소송을 낸 사람의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승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답변서를 한 달 이내에 내야 된다는 것. 바로 자기가 받지를 못해서 외국에 있거나 또는 뭐 어떤 우리나라에서 주소지를 그 사람이 잘못 써서나 이렇게 해서 받지 못해서 소송을 만약에 대응을 못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소송은 받아야만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냥 거기에는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네, 건가요? 그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소송을 그냥 내기만 했지 시작은 안 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받았는데 심각한 어떤 병이 있거나 또는 등등의 여러 아주 중요한 사정이 있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법원에는 알려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인정을 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런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라도 법원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답변서를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서로 간에 주고받는 모든 서면은 조금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준비 서면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무한정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또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법원에 낼 수 있어요. 그럼 법원은 그 모든 증거 자료들이 또는 새로운 주장이 다 나올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한참 동안 기다려줍니다. 물론 재판을 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는지 또 더 이상은 낼 증거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재판을 끝내고 판결을 선고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판결 선고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판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그거는 뭐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그냥 그렇게 필요해서 왜냐하면 재판부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변호사가 또는 당사자들이 뭔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주장을 내거나 또는 증거를 냈을 때
그것들을 검토할 시간,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자 이제 내일까지 안 내면 끝입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시간을 그만큼 주어서 신중한 재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는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이 넘어가는 소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법대로 해. 이것은 곧 그래 너랑 나랑 재판해보자. 이런 얘기일 텐데 사실은 이 재판을 한다는 건 그만큼의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소송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형사재판은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국가의 어떤 처벌 권한, 공권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에는 따로 돈을 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재판은 개인 대 개인 또는 개인 대 어떤 뭐 회사든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 비용을 먼저 그 법원에 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것인데요. 송달료는 말 그대로 우편요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지대라는 것이 바로 이 소송의 액수를 산정해서 그 액수만큼의 일정한 부분을 지불하도록 먼저 선지급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인지대예요. 우리가 소송 자체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청구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거든요. 근데 다만 두 가지가 그에 대한 제어 장치가 있죠. 하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소송에 해당하는 그 액수만큼의 인지대를 내서 본인이 그만큼의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소송에서 지게 되면 상대방이 낸 소송 비용까지도 내가 물어주어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막 제기할 수는 없게 되는 건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인지대를 내야 되는데 인지대도 안 내고 막 소장을 막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사건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인지대를 내고 정식으로 소송을 해야만 이 사람이 이것을 내가 진지하게 이 소송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던져만 놓고 하는 그런 식의 소송은 법원에서 재판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두 가지 방법이 소송 비용에 법원이 이 견제 장치를 두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그때 법원에 내야 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약 50에서 6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거를 국민의 자유로 해놨는데 돈이 너무 크게 매겨지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말 그대로 돈 있는 사람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벽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면 독박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만약에 내가 지면 상대방이 낸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도 내가 다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을 자기가 염두에 두고 함부로 소송 제기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비용을 패소자 부담으로 시키는 가장 큰 이유예요. 쉽게 법대로 이렇게 하지만 그만큼 책임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책임이라기보다는 감수해야 될 시간 비용 또는 돈 이런 것들이 든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병원에 가도 왜 우리가 내가 아는 병이라 하더라도 그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약을 먹는 것처럼 이거는 내가 제일 잘 아는 나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막상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사자 본인이 그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만 변호사가 반드시 꼭 돈을 많이 주어야만 하는 변호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번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 또는 이런 변호사는 좀 피해야 되는 위험한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좋은 변호사 선임법에 대해서도 조금 팁을 드릴게요. 이 얘기하시다가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이렇게 괜히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소리 듣는지. 글쎄요,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우리 일반 독자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이 법조 현실을 좀 알아야 되고 또 저는 20년 변호사로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거니까 제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강용식 변호사 고소왕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분 그 고소를 했던 게 민사였나요? 아니죠. 명예훼손? 고소는 무조건 형사라니까요. 형사죠. 그러면 그분은 근데 이제 국가 그거는 세금으로 이렇게 고소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거는 자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자기 사건을 고소하는 것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기대해 주세요.